예, 안녕하세요. 저는 i8 플라잉버그스의 박찬용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자리를 좀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에 이제 2025년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가 순차적으로 공교육 현장에 도입이 되는데 저희 회사는 2012년도에 설립된 에듀테크 회사입니다. 이제 굉장히 오래된 회사고 이제 어댑티브 러닝도 이제 굉장히 오래 해온 회사 입장에서 이제 저희는 작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해 왔는데요. 그 개발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좀 굉장히 많은 저희가 느꼈던 부분들을 위주로 한번 오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작년 초쯤 AI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민간교육 쪽에서만 이제 일을 하고 있다가 이제 다양한 공교육에 계신 분들을 만나보면서 이제 저희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좀 만들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양한 얘기들을 들었는데 처음에 말씀하시는 모습들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래도 한 두세 달 정도 이제 많은 전문가 분들이랑 현장에 계신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크게 AIDT를 바라보는 네 가지 정도의 관점이 있다는 걸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 줬던 네 가지 관점이 첫 번째로는 이제 어댑티브 러닝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결국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던 분들은 이제 교육부나 아니면 이제 기관 쪽에 계셨던 분들이 많이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AI 디지털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도입돼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맞춤형 학습이 아직까지는 학교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맞춤형 학습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AI 그 이제 어댑티브 러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일반 교원분들이나 아니면 출판사분들을 만나보면 또 어댑티브 러닝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를 말씀드리면 그 전에 디지털 교과서보다 뭐가 더 좋아지는지에 좀 관심이 많으셨고 특히 이제 출판사들은 한 07년도, 한 08년도부터 홈페이지에서 굉장히 많은 수업용 멀티미디어 자료들을 공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분들이나 출판사분들은 시중에 존재하는 클래스룸이나 카웃 같은 수업 플랫폼에 그러한 멀티미디어 자료들이 좀 얹어져 있는 것이 이제 수업을 할 수 있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형태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또 많이 해주셨고요. 반면에 이제 학교 현장에는 디지털 솔루션들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이미 하고 계신 디지털 선도위원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제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해 봤을 때는 이러한 이제 수업 도구를 넘어서서 학교 현장에서 공학 도구나 수학 도구 혹은 어학 도구들을 이미 많이 활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국산 플랫폼도 있고 외산 플랫폼도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이제 공학 도구나 어학 도구들이 수업 도구 안으로 전부 다 플랫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제 AIDT이지 않을까라고 또 얘기 많이 해주셨고 마지막으로는 뭐 최근 3년 동안 가장 뜨거운 키워드가 생성형 AI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대학교에 계신 교수님들은 이 생성형 AI가 교육 현장에 AI 디지털 교과서의 모습으로 이제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너무 이 네 가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꼭지들을 이해는 했지만 진짜 걱정이 많이 앞섰어요. 왜 걱정이 많이 앞섰냐면 제가 12년 이 씬에 있으면서 이 네 가지를 각각 하나라도 잘해서 사실 성공한 회사가 이제 일반 수업 도구에 최근에 조금 생겨나고 있는 현상이 있고요. 나머지 영역에는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합쳐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고민했는데 비교적 그래도 저희 회사는 어댑티브 러닝의 한계와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회사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스터디가 되어져 있었던 부분이 이 시장에 조금 더 저희가 빠르게 진입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각각의 꼭지들을 하나씩 먼저 설명드리면 저는 어댑티브 러닝은 아직은 실패한 프로젝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댑티브 러닝이라는 단어는 AI라는 단어가 나오기보다 더 먼저 있었습니다. 한 2010년도부터 이런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당시엔 그래서 사람들이 AI라는 단어를 안 썼고요. 빅데이터라는 단어를 쓰던 시절에 어댑티브 러닝이 나왔는데 미국에서는 아마도 뉴턴이라는 회사가 거의 1,000억 원 넘게를
2010년도 초반에 투자를 받았으니까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 국내에서도 수천억 규모의 투자가 이 어댑티브 러닝을 위해서 최근 한 10년 사이에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졌던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 세계에서 어댑티브 러닝으로 유의미한 매출을 내는 회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에듀테크라는 딱지가 붙었지만 사실 매출을 내는 회사들은 아직까지도 인강 회사, 전화 영어 회사, 화상거래 회사 혹은 태블릿에 강의 넣어서 파는 태블릿 인강 회사 이 카테고리를 빼고는 어댑티브 러닝 혹은 에듀테크 딱지로 제대로 된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가 없는데요. 저희가 이게 왜 안 될까에 대해서 저희는 2015년도부터 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댑티브 러닝 왜 이렇게 안 되지 이게? 근데 저희가 내린 결론은 생각보다 좀 단순했던 것 같아요. 어댑티브 러닝이 성공하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부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싫어하죠. 어떻게 하면 안 할까 고민 많이 하고. 이게 사실 인터넷 강의 회사들은 애들이 이걸 구매하고 나서 공부를 안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완강률이 낮죠. 예, 문제가 안 되는 이유는 이미 팔았으니까 뭐 듣고 말고는 이제 그들의 자유니까 이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데 어댑티브 러닝 회사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내 서비스가 좋아지려면 애들이 계속 써서 여기 데이터가 쌓여야 되는데 일단 팔고 나서도 애들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가 안 쌓이고 서비스 자체가 발전이 없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남들보다 좀 일찍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 고민을 던진 게 근데 왜 도대체 오프라인에서는 그래도 왜 애들이 공부를 그나마 더 하는데 온라인 교육은 왜 완강률이 다 10% 미만일까? 왜 온라인은 안 되는 거지? 그 두 개의 차이를 분석했더니 너무나 자명한 결과가 오프라인에서는 다 선생님이 있습니다. 학교가 됐든 학원이 됐든 과외가 됐든 오프라인 현장에서는 다 사람이 직접 선생님이 관리를 해줬는데 온라인에는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자기 주도로 스스로 알아서 계획을 짜서 해야 됐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아하 포인트가 나와서 이제 저희는 선생님이 동시에 여러 명을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을 하면서 어댑티브 러닝, 결국 AI가 도와주는 맞춤형 학습과 선생님을 어떻게 결합시킬 수 있는지를 이제 굉장히 많이 고민했고요. 그래서 실제 시중에 나와 있는 학교 현장에 아직까지 들어있는 대부분의 AI 코스웨어들은 선생님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이제 바라봤을 때 가장 많이 받는 오해가 그럼 애들별로 수업 시간에 모아놓고 태블릿 주고 애들별로 서로 다른 커리큘럼 나가는 건가? 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AI 디지털 교과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AI 디지털 교과서는 선생님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써서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거 안에서 데이터를 획득해서 그걸 기반으로 수업 이후에 맞춤형 학습을 잘 진행할 수 있는 걸 도와주는 게 이제 저희는 AI 디지털 교과서라고 바라보고 있고 이게 사실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그래서 결국 선생님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만을 깨달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있고 없고 말고 또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어댑티브 러닝 회사들이 집중했던 건 데이터를 기반으로 얘가 어떤 지식을 알고 있고 얘가 어떤 지식을 모르는지를 문제를 다 풀지도 않고 추론하게 하는 거에 되게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서비스를 하면 할수록 데이터를 모으면 모을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생각보다 애가 뭘 모르는지를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특히 수학 효과 같은 경우는 지식이 계층적으로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어댑티브 러닝의 의미가 있으려면 5학년 수학을 풀 줄 아는데 1학년 수학을 풀 줄 모르면 어댑티브 러닝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모르는 걸 찾기 위해서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가형 레벨링 시스템 안에서도 그러니까 수학이 계층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지점부터 모르면 그 뒤를 대부분 다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지. 이게 뭐 이가 나가서 여기는 굉장히 잘하고 있고 여기는 되게 모르고 있고 이럴 가능성이 생각보다는 높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걸 찾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우스갯소리로 되게 많은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좋은 학습 콘텐츠라고 썼지만 찰떡 같은 평가 문항과 개떡 같은 알고리즘과 찰떡 같은 반대죠 이제 개떡 같은 문항과 찰떡 같은 AI 중에 뭘 누가 애들이 뭘 모르는지를 뭐가 더 잘 찾을 수 있냐라고 하면 전자가 더 잘 찾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뭘 모르는지를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오히려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저희가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 온라인 교육은 모르는 지식을 하나에 찾았을 때 그 지식을 습득하게 하기 위한 한 가지 학습 경로를 보편적으로 제공합니다. 이걸 조금 더 예를 들어 설명하면 어떤 학생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모른대요. 그러면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는 한 가지 뭐 강의라든지 강의와 함께 있는 어떤 액티비티 세트를 통해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가르치는 한 가지 학습 경로를 일반적으로 제공하거든요. 근데 오프라인 교육 현장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시험 한 달 전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가르치는 방식이랑 시험 하루 전에 그걸 가르치는 방식이 다르고 초등학교 3학년한테 그걸 가르치는 방식이랑 고등학교 2학년한테 가르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가르치는 경로는 아이들이 처한 상황, 지식 상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굉장히 다양한 셋들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AI 디지털 교과서에서는 같은 지식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많은 상황들을 고려해서 다양하게 선생님들이 맞춤형으로 제시할 수 있는 컨텐츠들까지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철학으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일반 수업 도구 같은 경우는 제가 성장하고 있지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트렌드가 생각보다 이 영역이 어댑티브 러닝 영역보다 투자는 훨씬 적게 받았는데 매출은 여기서 나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뭐 카웃이 아마도 이게 오슬로에 상장되어져 있는 회사일 텐데 한 매출 정도 2천억 정도 나오는데 골드만삭스에서 바이아웃 됐거든요. 예. 그래서 2조 정도 밸류로 바이아웃 당했고 퀴즐렛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이런 수업 도구 회사들이 코로나가 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공교육 예산이 나오면서 매출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의 사용성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교 현장에서 쓰이지 않는 이유가 좀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 대부분이 단발성 퀴즈 등 일부 학습 활동으로만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고 컨텐츠가 담겨져 있지 않아요. 사람이 직접 입력해서 담아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컨텐츠를 직접 입력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단발성 퀴즈이기 때문에 이게 데이터화가 돼서 어댑티브 러닝에 영향을 끼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흥미 위주인 초등에 적합하지 중고등으로 넘어갔을 때 사용성들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AI DT를 만들 때는 굉장히 신경 썼던 게 이렇게 수업 모드로 나올 수 있는 데이터도 어댑티브 러닝에 통합이 돼서 수업 모드에 나오는 데이터들까지도 맞춤형 학습을 이루는 데 되게 많이 집중을 해왔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런 공학 도구들이나 이제 어학 도구들 같은 경우는 특히 공학 도구들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좋은 기능들이고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쓰시는 건 맞는데 모든 선생님이 쓰지 않는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로 너무 기능이 많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걸 주어줬을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학 도구도 잘 씁니다. 근데 공부를 좀 못하는 애들은 이걸 쓰는 것부터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너무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실 지오지브라 같은 거 학교 현장에서 한 번 하면 쓰는 방법만 한 차시를 해야 될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좀 복잡한 기능들이 많아서 러닝 커브가 길고 두 번째는 아이들에게 액티비티를 내줄 수는 있는데 이게 채점이 되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이차 함수를 그려볼까라고 했을 때 얘가 이차 함수를 제대로 그렸는지를 채점해 주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확인이 안 된다는 단점들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기능들을 다 잘라서 2차 함수를 그려야 될 땐 2차 함수만, 1차 함수를 그려야 될 땐 1차 함수만, 삼각형을 그려야 될 땐 삼각형만 그릴 수 있게 하고 그걸 제대로 했는지를 이런 공학 도구나 어학 도구나 이런 부분들이 다 채점이 가능하게 만드는 부분들로 AIDT에 탑재를 했고 마지막으로 생성형 AI도 굉장히 좀 어려웠던 부분인데 결국은 이 생성형 AI에서는 애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챗 GPT 같은 거 붙여놓으면 알아서 얘랑 문답형으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애들이 질문을 잘 안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부터가 일단 첫 번째로 문제였고 그리고 질문을 한다고 할지라도 현재 교육 과정에 맞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밸런스를 맞추는 부분이 매우 중요했고 또 상대적으로 AI 튜터보다 AI 보조교사에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적용되는 국어교과나 이런 데서는 생성형 AI가 학생들의 평가를 이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관점대로 잘 평가할 수 있는데 보조교사로서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제 AI GT를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는 기간 중에 이제 프로토타입을 같이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희가 수학 프로토타입을 작년 한 해 동안 개발을 했고 학교 현장에서 저희가 실증을 좀 해봤었거든요. 작년에 한 두 학교 정도에서 한 달 동안 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실증해 봤는데 여기서 이제 만들고 나서 실제 실증을 해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처음에는 잘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았는데 가장 놀라웠던 건 한 달 동안 모든 그 반에 속해 있던 학생들이 전부 포기하지 않고 전부 수업을 참여했다라는 점이 저희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학교 현장에서 사용했을 때 굉장히 놀라웠던 점인데요. 또 저희가 사후적으로 이게 왜 가능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예, 학교 현장에서 어, 현실적으로 좀 적용할 수 없었던 그런 교육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사전 진단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서책형 교과서를 전부 봐도 중단원 앞에 다 사전 진단 문항들이 있거든요. 근데 현장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사전 진단 문항을 풀리는 선생님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는 선생님들이 그거 안 풀리는 이유가 선생님들이 똑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전 진단 문항을 풀리는 목적은 그 문제를 푸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사전 진단 문항을 통해서 모르는 부분, 이 단원을 나가기에 원래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 중에 모르는 부분을 찾아서 그걸 메꿔주기 위해서 우리는 사전 진단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단순히 서책형 교과서가 주어졌을 때는 일단 애들에게 그걸 풀릴 수는 있는데 풀고 나서 채점을 하는 단계부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다 걷어서 채점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나마 짝끼리 바꿔서 채점을 시킨다고 해도 그건 채점까지는 될 수 있는데 채점을 하고 나서 선생님이 상황을 알려면 다시 걷어야 돼요, 그걸. 너무 힘들고 걷었다 한들 걷어서 얘는 뭘 맞았고 얘는 뭘 틀렸는데 내가 그 다음에 해줄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없어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단어를 나갈 때 사전에 알아야 되는 지식이 모두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건 교육을 하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지만 사실 서책형 교과서로는 그걸 달성하는 게 애시당초 좀 힘든 목표였던 것 같은데 우리가 AI 디지털 교과서라고 해서 AI는 거창한 말이 앞에 붙어 있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육학적으로 너무 당연한 얘기를 실제로 구현하게 해준다는 게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AI 디교가 사전 진단을 주니까 애들이 풀잖아요. 풀면 채점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럼 뭘 맞았고 뭘 틀렸고를 간단하게 대시보드 선생님이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이게 과소학급 같은 경우는 그 상황 하나하나를 선생님이 다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과밀학급이라고 할지라도 AI 보조교사가 거기서 틀린 문항을 기반으로 아 얘가 사전 지식이 뭐가 부족했구나라고 해서 이걸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진단은 AI DT에서 수업 시작하는 날 보면 소용이 없어요. 네. 보통 이제 중단원 사전 진단을 중단원 시작하는 날 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이미 보고 나서 모르는 게 있는데 수업을 시작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한 2주 전에 봐야 됩니다. 2주 전에 보고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주면 일단 적어도 애들이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이 수업에서 사전에 알아야 될 지식들을 전부 알고 들어오게 할 수 있더라고요.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봤을 때 수업이 세 가지 형태가 저희는 있다고 바라봤어요. 크게 하나는 그냥 가장 보편적인 강의형 수업이 있다고 바라봤고요. 두 번째 수업의 형태는 프로젝트나 모둠 수업, 발표 수업들의 형태가 있다고 바라봤고, 세 번째로는 평가 차트에서 문제를 풀게 하는 그런 문제풀이형 수업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렇게 사전 진단이 끝나고 나서 수업에 들어왔을 때 그 세 가지 형태의 수업을 AIDT가 잘 지원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 형태를 어떻게 지원했기 때문에 애들이 다 참여했냐? 첫 번째 강의형 수업에서는 저희가 액티비티들을 PPT화처럼 해서 선생님이 수업 모드로 띄워서 볼 수 있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뭐냐면 그럼 결국 이게 PPT랑 차이가 뭐냐?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PPT로 수업을 하면 애들에게 멀티미디어자를 보여줄 수 있는 건 맞는데 누가 하고 있는지를 알 수는 없어요. 내가 앞에 몇몇 확인되는 애들 말고 전부를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불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AIDT는 다 태블릿이 한 대씩 있고 애들이 거기서 인터랙션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나하나씩 짚고 넘어가는 것마다 누가 했고 누가 안 했고를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멋있는 게 별거 아니지만 뭐가 멋있는 거냐면 우리가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과정 중심 평가를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에 형성평가나 수행평가를
중간중간에 보는 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AIDT의 가장 큰 강점은 학습하고 있는 모든 과정이 전부 다 데이터화돼서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별도의 평가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과정 중심 평가를 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느끼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중요한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애를 결과 중심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과정 중심적으로 중간에 뭘 못했는지 찾아서 잘 피드백 주기 위한 거 하나. 두 번째는 내가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를 과정 중심적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AIDT는 매 액티비티마다 인터랙션을 기반으로 그걸 다 확인할 수 있고 그게 데이터화돼서 대시보드에 남기 때문에 굉장히 과정의 평가를 하기 쉬워진다. 이것도 과소학급에서 선생님이 다 들어가 보면 가장 베스트지만 과밀학급이라 할지라도 보조교사의 도움을 통해서 특이한 시그널들을 찾아서 요약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수업 안에서 학생들을 참여시켰던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고 모든 수업에서도 아이들이 이제 각자 PPT 같은 걸 만든다고 했을 때 선생님 화면에서 아이들이 만드는 PPT가 한눈에 보입니다. 누가 하고 있고 누가 안 하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 수업 발표용 자료를 만드는 과정 안에서도 선생님이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했고 마지막으로 평가형이나 이제 문제풀이형 수업에서는 이게 이제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술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민간교육 영역에서 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여태까지 대부분의 민간 영역에서 제공했던 솔루션들은 예를 들면 10문제가 하나의 유닛이면 10문제가 다 풀면 결과가 공개돼요. 근데 그거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애가 1번 틀리고 2번 틀리고 3번 틀렸어요. 근데 얘를 그냥 냅두잖아요. 그러면 10문제 아마 다 틀릴 겁니다. 그건 이 학생 입장에서는 최악의 교육 경험일 수 있어요. 완벽한 실패 경험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동시에 여러 명의 학생들이 서로 다른 커리큘럼으로 문제를 풀고 있을 때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다가 문제가 있는 애들을 빨리 픽업해서 완벽한 실패 경험을 하기 전에 꺼내줘야 되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연달아 3번 틀리면 이제 얼럿이 떠서 선생님이 그 상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거기 안에서 그러면 얘가 왜 틀렸는지 분석을 보고 얘 수준에 맞게 거기서 뭔가를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서 얘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해주는 부분이었고 마지막으로는 또 잘하는 애도 문제더라고요. 학교에 가보니까 잘하는 애들은 다 풀고 나서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한테는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심화 문제를 다 풀었을 때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줌으로써 애들의 수업 몰입도를 더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느꼈던 건 사전 진단을 통해서 이미 준비해 왔다. 그리고 그러니까 애가 참여할 준비가 됐는데 참여를 선생님들이 순간순간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애들을 끌고 수업을 끝냈다. 그리고 형성평가 차시나 이런 데서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채워주고 수업을 했기 때문에 다음 수업에서 이어서 수업이 될 때 결손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놀랍게도 한 20명 정도 되는 반마다 있는 학생들이 매일 보면 18명, 19명이 다 제출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참여하는 수업을 만들어냈다는 게 저희가 AIDT에서 느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막 멋지게 AI가 막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뭘 모르는지 다 찾아줘가지고 그거는 사실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하지만 아주 사소한 것들도 현장에서 과거에는 못했던 것들이 이상적이라고만 생각했지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AIDT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좀 준비해온 내용이고요. Q&A 세션 진행해 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귀한 강의해 주신 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강의를 들었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아낌없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있으실까요? 네. 일단 기술적인 면과 그 철학은 이해를 했는데 그 컨텐츠는 어떤 컨텐츠를 탑재해서 제공을 하시나요? 일단은 그 부분은 이제 그 발행사마다 다른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기존 서책형 출판사에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지학사, 교학사, 애니능률, 디딤돌 이렇게 4개사의 서책형 출판사들의 컨텐츠를 저희 플랫폼에 담아서 AI 데이터 교과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보를 제외한 모든 교과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어, 수학 지금은 하고 있고 내년도에 이제 국어, 과학, 사회 도입되기 때문에 다른 과목들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예산은 대상은 사실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교육부 정책상 내년도에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영어, 정보 교과가 내년에 도입이 되고 내후년도엔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그리고 그 후년도에는 중학교 3학년 이렇게 순차적으로 학년 기준으로 도입이 되고 과목 기준으로 내년도에는 아마 국어, 영어, 국어, 과학, 사회가 추가로 도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책 대부분이 텍스트나 오디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 AI 디지털 교과서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자책, 멀티미디어로까지도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를 언제로 보세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입법 수리 방식으로 전자책을 만드는 방식과 AI 디지털 교과서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전 시절의 디지털 교과서가 이제 기본적인 전자책의 문법을 따랐다면 거기에 이제 선생님의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었는데 이번에 AI 디지털 교과서는 약간 전자책이랑은 좀 많이 이제 멀리 떨어진 구조로 플랫폼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전자책이랑 다시 합쳐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또 질문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질문지를 전달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AI가 왜 들어갔는지 지금 설명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AI라는 단어가 AI가 명확하게 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의 학습 결과를 기반으로 뭘 모르는지를 찾아내는 데에 이제 디케이트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항들을 기반으로 아이가 예를 들면 성취도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찾는 데는 명확하게 AI 기능이 들어가고요. 근데 제가 설명드렸던 건 그 기능만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지 그 기능은 분명히 선생님들이 채점을 하고 나서 그걸 모두 다 분석해야 되는 시간을 줄여두는 부분에서 첫 번째로 AI DT에 AI 기능이 들어가고 두 번째로는 이제 AI 챗봇 기능인데 사실 저도 이제 좀 다소 아쉬웠던 부분은 이번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는 CSAP 중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보안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그게 개인정보 측면에서는 굉장히 강화된 보안 수준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문제는 굉장히 AI 디지털 교과서 안전해졌지만 그 이유 때문에 GPT 같은 외산 LLM을 적용하는 게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형 AI가 사실 AI DT를 만드는 회사가 생성형 AI 자체를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성형 AI에서 좀 이제 약해진 부분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식을 서로 아이들이랑 대화를 통해서 탐구할 수 있는 수준은 아직까지는 이제 국산 AI, 생성형 AI를 붙이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하지만 AI 보조교사 관점에서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학생들이 어떤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그랬을 때 이게 AI가 자동으로 평가를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선생님이 그걸 읽고 루브릭을 기반으로 먼저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평가를 했을 때 AI한테 내 평가의 근거를 찾아주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 논리성을 5점을 듣고 뭐 통찰력을 5점을 줬는데 그 이유를 찾으라고 하면 굉장히 그럴듯하게 잘 찾거든요. 그럼 이제 선생님을 대체한다라기보다는 선생님을 도와줄 수 있는 수단으로서 곳곳에 AI가 생각보다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조금 답변이 되셨을까요? 진단평가랑 성평가 단계에서 다지선다형, 선다형으로 평가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얘기는 학생들이 보통 푸는 문제들의 수가 적기 때문에 그 문제 풀이만으로는 학생들이 왜 그걸 틀리는지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알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비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4번을 똑같이 틀린 친구들이 2번으로 틀렸냐, 3번으로 틀렸냐 정도 수준만 알고 있지, 이 학생이 수에 더하기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수개념이 없는 건지는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을 되게 작은 분류로 나눠놓고 거기에 똑같은 컨텐츠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학생들을 도와주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기존에 잘하셨던 통찰력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좀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특히나 수학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 과정을 혹시 받아들이고 계신지가 제일 궁금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어깨너머로 바라보면서 좋은 것들을 많이 보고 어떤 상황인지 판단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디지털 기술 이용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다 없어지고 이제 딱 답만 남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정보가 오히려 반대로 줄어들 수 있는 악영향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저는 굉장히 100%다 맞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이제 저희 버전은 이제 언제 버전을 보셨는지랑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저희 솔루션들을 좀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AIDT에서 이제 외부에서 바라보는 굉장히 많은 오해들이 그 객관식이나 단답형 주관식 문항들만을 다룬다인데요. 사실 학교 현장에서 대부분의 활동들이 객관식 단답형이나 주관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 문항들만 다뤄서는 절대로 안 돼서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다루게 만들어 놨고요. 첫 번째. 당연히 그래서 수학 문제 같은 경우는 객관식이나 주관식이라고 할지라도 손으로 필기를 다 작성할 수 있는 기능들을 만들었고 선생님이 그걸 리얼타임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거기에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기능들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AI가 단계적으로 어떻게 붙을 수 있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서술로 텍스트로 말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채점을 현재 AI가 도와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의 일부는 특정 교과들에서 붙을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수학의 풀이 과정을 보고 그 풀이 과정에서 모르는 부분들을 파인딩 해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피드백을 주는 솔루션은 전 세계에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여기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아직까지도 LLM 진영에서 수학을 학습시킬 때 뭘 학습시키고 있냐면 문제랑 해설지를 학습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학습시키면은 문제를 푸는 생성형 AI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신기해 보이긴 하지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게 이미 문제집 사면 답이 다 있는데 문제를 푸는 생성형 AI는 필요 없거든요. 실제 필요한 거는 데이터. 애가 어떻게 풀었는지 풀이 과정을 해석해서 선생님이 거기다 어떤 코멘트를 달아줬는지가 진짜 중요한데 이번 AIDT가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런 데이터를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쌓을 수 있다. 애들이 푼 손필기 데이터, 거기다 선생님이 손으로 코멘트 때려준 데이터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모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모이기 시작하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걸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에듀테크 12년 하면서 한 최근 2년에서야 깨달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공대생들은 지식을 계속 작은 분절 단위로 찢은 다음에 이 지식의 알고 모름으로 더 큰 지식 단위를 설명하려는 시도들을 해왔는데 이게 워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지식 맵은 지식 맵 아래에 있는 지식 태그의 가장 작은 단위가 가장 작은 단위의 지식이 아니라요. 성취 기준으로 내가 자르고 싶은 단위로 지식 태그들을 자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작은 단위로 너무 쪼개져서 통찰력을 이제 발휘할 수 없는 문제들을 최대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답변이 되셨을까요? 예, 답변해 주셨을까요? 네, 잠시 줌에서 들어온 질문이 있어서요. 예. 모르는 것을 찾는 평가 전과 후를 데모로 보여주면 될 듯합니다. 프로그레시브 러닝과 어떻게 다른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프로그레시브 러닝이 정확하게 뭔지를 사실 몰라서 네. 이 개념을 좀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레시브 러닝에 대해서 질문자분께 좀 작성해 주시면요. 저 오프라인으로 또 질문이 많아서 한번 먼저 듣겠습니다. 오늘 이 과정에 보면서 이런 말씀 드리면 또 김철희 원장님한테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학교에 맞이하는 생각했습니다.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지금 전체적인 방향이 생성형 AI를 맞춰가는데 생성형 AI가 뭐를 생성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학교를 가고 봅니다. 생각합니다. 앞에서 처음 말씀하셨는데 맞추면 개인별 맞추면은 어차피 AI 시대에 그렇게 갔는데 그 개인이 어떤 생성을 무엇을 생성해낼 거냐
하는데 좀 굉장히 가슴이 좋습니다. 제 나름대로 택배하는 재미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내가지 뭘 배우는지 그런 생각을 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근데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 AIDT가 이제 하이터치 하이테크라고 해서 사실 지식을 배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을 AI한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결국 학교 현장에서는 그러면은 그런 지식을 단순히 전달하는 부분을 최대한 많이 AI 기술을 통해서 그 시간을 세이빙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사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토의하고 얘기하고 생각을 발전시키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저는 훨씬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되셨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가 일반화되는 추이를 가만히 한다면 제작 도구 템플릿화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다음에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해외 사례는 이제 거의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은 향후 글로벌 진출에 대한 기회, 거기에 대한 전략이 현안이 어떤지 이런 게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 템플릿화에 대해서 그 템플릿화의 정도에 대해서 이제 저희처럼 에듀테크 회사가 스타트업으로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바라보는 관점과 이제 서책형 출판사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 템플릿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갈립니다. 그러니까 저희처럼 이제 플랫폼 기업은 기본적으로 그걸 다 템플릿화해서 컨텐츠를 그냥 CMS를 쓰는 선생님이나 그 컨텐츠 제작자가 다 입력할 수 있게 만들고 있고 상대적으로 서책형 출판사들이 만드는 AIDT는 서책형 책이 사실 굉장히 한 땀 한 땀 디자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페이지 바이 페이지로 액티비티들을 굉장히 좀 직접 하드 코딩을 해서 좀 더 이제 화려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의 반응이 어떨지는 저도 좀 궁금해서 이제 뭐가 더 맞는 방향성인지에 대해서 해외 진출의 관점에서는 저희 같은 플랫폼 회사는 컨텐츠를 컨버팅하거나 새로운 컨텐츠로 AIDT를 만드는 게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꽤 유명한 해외에 있는 출판사도 지금 컨택이 와서 교재 디지털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시작한다고 했을 때 아마 해외에서도 한국의 플랫폼 회사들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이제 더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되셨을까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우리 줌 네. 질문과 마지막 한 분 더 받고 진행할 텐데요. 먼저 줌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위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학습자 수준에 맞게 진단하고 이해한 다음 단계 넘어가는 것이 프로그레시브 러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올려주시는데요. 아, 예. 그러니까 이 프로그레시브 러닝을 제가 이제 제대로 이해했다면 결국은 이제 사실 여태까지 학교 현장은 이제 아이들이 알든 모르든 일단 진도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제 프로그레시브 러닝은 수준에 맞게 진도에서 이해한 걸 확인하고 넘어가는 약간 완전 학습의 개념이라고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학교 현장에서 이게 100%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오해하는 게 AIDT가 적용된다고 했을 땐 한 반에 있는데 얘는 1단원 하고 있고 얘는 3단원 하고 있고 이거는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AIDT는 완벽한 완전 학습을 시켜줄 수는 없지만 선생님이 메인 줄기를 끌고 갈 때 필요한 개인화를 도와줄 수 있는 정도가 지금 요번에 도입되는 내년도부터 당장 도입되는 현실에서는 거기까지가 저희가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업체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저희는 거기까지가 현실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만 해도 아까 사전 진단이나 과정형 평가나 다양한 부분에서 나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부분도 AI 데이터 교과서에 지나치게 의존한다고 했을 때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 앞에 태블릿이 있고 애가 태블릿이랑 얘기를 하면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학교 현장에서 AI 디지털 쓴다고 하면 그냥 파워포인트 띄워놓은 것처럼 선생님들이 그걸 활용해서 인터랙션을 해서 수업을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가 저장될 뿐이고요. 얘랑 같이 조별 모듬을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학생들과 모둠형 수업이나 프로젝트형 수업이나 발표형 수업을 다 하는데 거기가 지금까지는 자 컴퓨터 키자, 자 파워포인트 열자, 자 하자 선생님한테 제출하자
이런 과정들이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굉장히 편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결국은 AI 디교를 통해서 그 지식의 전달을 조금 더 숏컷으로 해줄 수 있다면 오히려 현장에서는 인간과의 역할과 상호작용이 학교 수업 현장에서는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답변이 됐을까요? 네, 한번 더 받겠습니다. 알찬 교육 너무 잘 들었고요. 이제 교육 쪽으로는 제가 좀 문외하긴 한데 AI에 좀 요즘 관심이 많긴 한데 사실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바로 떠올랐던 게 챗GPT가 제일 먼저 떠올랐거든요. 지금 저는 이제 직장인이니까 이쪽으로 많이 수요는 없지만 영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챗GPT로 영어 공부를 해보신 분들 알겠지 뭐 너무 정확하거든요. 뭐 요즘 나온 뭐 스픽이나 이런 거보다도 챗GPT랑 영어 대화를 하면 제 발음을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라고 얘기를 해주라면 얘가 바로 고쳐주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그래서 지금 뭐 생성형 AI 디지털 교과서 이제 뭐 지금 뭐 정부나 추진하고 있는 건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어쨌든 지금 전 세계인들이나 대학생들이나 모든 과제나 지금 챗GPT로 나가잖아요. 바로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오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근데 만약에 이게 도입이 됐을 때 학생들이 AI 디지털 교과서보다는 저는 오히려 챗GPT가 그때 되면 뭐 4.0, 5.0 더 발달될 것 같아서 이게 경쟁 부분에서 디지털 교과서보다는 바로 챗GPT를 애들이 찾고 그럴 것 같은데 미래에 어떻게 음, 그걸 보시는지 이제 교육 그, 적용하시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AI 디지털 교과서라는 도구를 이제 단순히 이제 생성AI가 붙어 있고 아이들이 모르는 거를 이제 답변해 주는 보시라고 본다고 하면 이제 말씀하신 관점들이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AI 디지털 교과서에서 생성형 AI한테 물어봐서 답변을 받는 건 이제 굉장히 일부의 기능이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챗 GPT를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능이 굉장히 제약적인 건 맞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은 GPT한테 더 많이 물어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보다 GPT가 나한테 설명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GPT는 맞는 지식을 얼마나 더 잘 전달할 것인가에 고민하는데 아직까지 GPT에 학습되지 않은 많은 정보들 중에 하나가 이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설명 방법이 무엇인지를 학습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식, 우리는 사실 예를 들면은 뭐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는 쉽게 서술할 수 있는데 강사들이 왜 돈을 많이 버냐? 얼마나 쉽게 잘 전달을 하느냐가 그 차이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생성형 AI가 그런 부분까지 다가서긴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조금 답변이 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요. 우리 독일의 교수건 김윤수 원장님 마지막 좋은 질문 보내드렸습니까? 네, 실례했습니다. 마지막 네, 허감 주세요. 마지막 질문 드리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질문을 이렇게 수박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우리가 지금부터 개발에 참여하는 산업개발, 교육개발, 뭐 저는 지금 연구원에 있기 때문에 연구자금 지금부터 생각해야 될 일이 좀 있지 않은가? 지금은 AI 디지털 교과서라는 형태 무엇을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어떻게라고 하는 데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사실은 발표를 들으면서 정말 현장 접점에서 고민됐던 거를 어떻게든지 풀어내려고 하신 거에 굉장히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바뀌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을 좀 해야 되는데 AI 디지털 교과서를 통한 기대 효과가 참여인가? 라는 생각을 저 마지막 장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AI 디지털 교과서가 우리 교육의 어떤 현안 정도는 좀 풀어내야 된다라고 데이터를 가지고 증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기초학력의 하위권 아이들의 비율이 5.6%에서 15.6%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초학력에 우리는 뭐 OECD 피사 결과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격차가 좀 벌어지고 그러면 AI 디지털 교과서를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이 개인별 맞춤 학습을 하게 된다면, 이프된 아이들의 기초학력의 하위, 아이들의 기초학력 비율이 적어도 15.6%가 아니라 1.5%로 낮아질 것이다, 작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목표. 만일 저 참여라면 참여의 수준이 다르겠죠. 어떤 아이는 그냥 글자 하나를 쓰는 걸 참여라고 하고 어떤 아이는 그러지 못했던 아이가 굉장히 깊이 있는 사고를 풀어내는 참여가 있을 수 있어서 참여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몰입. 그럼 몰입은 결국은 아이들의 역량의 주도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검증해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학교 교육에서 교실 수업에서 AI 디지털 교과서가 아이들의 사회성을 높아 줄 것이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우리는 데이터와 증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우리 국민들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이해하는 수준의 차이는 뭐 다양하게 있을지언정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학력 수준을 높이고 관련된 능력을 높이고 그래서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목표를 가지지 않으면 그리고 그걸 데이터나 증거로 밝혀내지 않으면 계속 도돌이표와 같은 갈등이 있지 않을까? 이건 저한테는 저희 같은 연구자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저는 함께 좀 풀어나가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너무나 100%다 완벽하게 옳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되게 많이 새겨드려야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AIDT가 그럼 이제 어떤 도움을 부분적으로나마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AIDT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순히 이걸 교과서라고 바라보는 회사들도 있고, 어떤 회사들은 그냥 통합 학교 교육 플랫폼이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조금 더 이제 후자에 가깝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느린 학습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학교 현실에서 느린 학습자를 혹은 이제 기초학력 부진이나 미달 학생들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 결국은 얘가 어차피 못하는 걸 알아요. 아는데 이제 그거와 관련된 진단셋이 따로 있으니까 따로 그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보고 나서 그 미달인 애들을 이제 학교에 남기든지 뭘 하든지 해서 선생님들이 주로 이제 보통은 아마 선생님들도 이제 남아서 수당을 조금 받고 그 애들을 이제 가르치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얘의 DT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과정이 전부 트래킹 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정보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부족한지 아닌지는 별다른 시험을 보지 않더라도 수업을 못 쫓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굉장히 편하게 캐치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캐치가 됐을 때 저는 이게 약간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에게 방과 후에 남겨가지고 애들을 수당을 줘서 더 가르치는 게 요즘 MZ의 직장 문화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수당 얼마 더 받는다고 선생님들이 좋아하거나 남아있지는 않는 것 같아서 여기 학교 수업 현장에서 부족한 애들인데 선생님이 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발견했을 때 저는 이 문제를 비대면으로 굉장히 많이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경기도에 계신 교사분들이랑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 50명 정도를 데리고서 실제로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했을 때 올 수 있는 효과들을 이제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되게 의미 있는 게 결국은 여기에 선생님이 있어야 돼요. 그냥 기초학력 미달한 학생에게 코스웨어를 던져주면 어차피 안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관리를 하면서 얘네들 던져줬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게 이게 비대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내가 부족하다는 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내가 모른다는 걸 공개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비대면이고 메신저로 물어보니까 훨씬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전 그걸 하면서 되게 의미 있다고 느꼈던 게 제가 운동을 진짜 못합니다. 축구 못해서 군대에서 많이 맞았는데 근데 저도 축구를 하는 게 재미는 있거든요. 근데 현재 한국의 교육에서 학원에 가면 95점에서 90점에 맞춰야지 돈을 제일 잘 벌어요. 그 학교도 중간 정도 수준 애들한테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이게 약간 고문일 수 있거든요. 나도 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 제시하는 속도가 나한테 맞지 않을 뿐인데 그걸 AIDT가 빠르게 캐치하고, 근데 여기서 필요한 건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캐치한 다음에 기존의 현장 선생님들한테 하라고 하면 이게 좀 안 될 수 있는데 조금 더 예산이 들어가서 미달 학생들을 비대면으로 관리를 해줄 수 있으면 이 데이터가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다시 처음부터 파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저는 좀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열띤 질문과 정말 성실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로 네,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가 되셨습니까? 네, 보니까요 정말 열띤 토론, 성실한 답변을 보면서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안창호 선생님의 정신을 계승하고 또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교육 언론지가 될 더에듀. 사실은 제가 여기 수습 기자입니다. 네. 대표 부탁드립니다. 정말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스마트 포럼 다음 달 7월에 또 금요일 진행되고요. 우리 또 6월 달에 진행될 도산 아카데미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로써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 돌아가십시오.